배우 김태희 씨가 밭을 간다는 나라 우크라이나. 요새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배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요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부근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10만 군대를 이 부근에 배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간에서는 내년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항상 들었지만 아직도 이해가 조금 힘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돈바스 전쟁, 그리고 크림반도 합병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실주의 학파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미어샤이머 교수, 그리고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외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기 땅이란 얘긴데요.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주 예전 중세 키예프 공국에서 함께 출발했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서 결국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벨라루스 이 세 국가를 러시아 문명주의 기획의 정말 중요한 3대 동슬라브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부침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현대에 들어와서도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의 하나였죠. 1917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1991년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현재의 우크라이나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지역을 보시면 러시아와 바로 국경을 동쪽으로 맞대고 있습니다. 소련이 해체된 후에 러시아의 국력은 상당히 쇠퇴한 상태였죠. 옐친 대통령은 서방의 외교 정책에 매우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이에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푸틴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서방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러시아의 예전의 위상을 되찾겠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많은 민주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2003년 조지아의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그리고 2005년 키르기스스탄의 튤립혁명까지 그야말로 민주화를 요구하고, 그리고 독재 정권을 몰아내자라는 혁명이 계속되고 있었고, 러시아에서는 이 뒤에 서방 세력이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었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예전에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군사동맹, 즉 나토에 가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점점 더 압박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즉각 행동에 나섰는데요. 2008년에 조지아 침공, 그리고 2014년에 크리미아 합병이 바로 그 예입니다. 크리미아 합병 당시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사실 그 당시에는 야누코비치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친러시아 성향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EU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위한 제휴 협정을 체결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150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들여오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해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우크라이나도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조건이 훨씬 좋은 러시아의 차관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2013년 11월 21일 대규모 시위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유로마이단이라고 하죠. 시위가 과격해지고 진압도 더 과격해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2014년 2월에 그야말로 대규모 사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거의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독일, 프랑스, 폴란드 외무장관들이 함께 모여서 합의안을 도출해 내려고 했는데, 성난 시위대들이 대통령궁 그리고 정부 청사들을 점거를 하면서 점점 더 과격해지죠. 결국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동부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탄핵안이 제출이 되고 결국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해임되게 되죠. 그 일이 벌어지고 있던 당시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2014년에 소치 동계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바로 작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서 반러시아 정책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어를 제2 공용어로 사용하던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크라이나 인구 중에 한 20% 정도는 러시아계고요. 그래서 러시아계 주민들의 반발과 반감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크림반도였습니다.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약 60%가 러시아계고요. 그리고 25% 정도가 우크라이나계, 그리고 한 12% 정도가 타타르계입니다. 원래는 이곳이 타타르족이 많이 살던 곳이었는데 스탈린 당시에 강제 이주를 시켜서 많이 사라지게 됐고,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 많이 돌아오게 돼서 한 12%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에서의 정권 교체 과정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이미 2월 말부터 크림반도에는 러시아 군대가 전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2014년 3월 6일 크리미아 자치공화국 비상회의를 소집을 해서 러시아로의 합병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인다 라는 것을 공표를 했고요. 그리고 3월 16일 주민투표를 실시를 합니다. 당연히 결과는 가결됐죠. 총 유권자 153만 명 중에 약 83%가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97%가 이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7일 크림 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승인을 해줬죠. 그리고 18일 푸틴 대통령과 크림 공화국의 대표들이 만나서 합병 조약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19일 러시아의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합헌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20일 크림공화국의 국회의 하원에서 이것을 가결하고, 그리고 21일 크림공화국 국회 상원에서 이를 비준하게 됩니다. 그리고 푸틴이 서명을 하면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보름 안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정말 전광석화처럼 이것을 해치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4월에는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하고 러시아로 합병을 한다라며 반군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반군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싸우는 이 돈바스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동쪽 지역은 아무래도 러시아와 붙어있기 때문에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죠. 그렇다면 크림반도는 왜 러시아에 합병이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었을까요? 원래 크림반도가 러시아 거였죠. 사실 이 크림반도가 흑해 지중해 발칸반도 그리고 중동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정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크림반도의 끝쪽에는 세바스토폴이라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항지도 있죠. 자, 그러면 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였을까요? 이곳이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영토가 된 것은 1954년 후르쇼프 때입니다. 당시에 페레야슬라브 조약 300주년을 기념해서 좋은 뜻으로 우리가 선물을 줬다. 그리고 크림반도가 사실 보면은 우크라이나랑 가깝게 있지 않냐라고 나중에 밝혀진 기밀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은 러시아에 가까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지역을 왜 낼름 우크라이나한테 줬을까? 사실 여기에는 후르쇼프의 국내 정치적 전략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르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계 부근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는 우크라이나에서 자라났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제2의 고향이 우크라이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1930년대 말부터 1949년까지 우크라이나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1서기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소련 공산당 내에서는 다음 실권은 누가 줄 것인가로 굉장히 암투가 심했다고 하죠. 그 당시에 독보적으로 치고 나갔던 것은 게오르그 말렌코프였는데요. 얼마 안 돼서 실각하고 말아요.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을 찾고 있던 후르쇼프한테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죠.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공산당의 제1석이었던 올렉세이 키르첸코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한테 떼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1954년쯤 마무리되어 가던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에 있었던 반군 세력을 진압한 후에 약간의 회유책처럼 크림반도를 넘겨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에는 모두 소련이었기 때문에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의 땅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행정구역의 재정비다라는 개념이 더 강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91년 소련이 해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러시아 내의 강경 보수파들은 크림반도를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라고 옐친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옐친 대통령이 이것을 지켜내질 못했죠. 러시아의 외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가까운 지역들은 모두 핵심 이익 지역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는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친서방 세력이 들어선다든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가 EU나
나토에 가입하려는 시도를 할 때 러시아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곤 했죠.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만도 한 것이요. 예전에 1990년 동서독 통일협약을 맺을 때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이 동독 지역에 나토를 주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협약을 맺은 바가 있어요. 물론 미국 측에서는 당연히 우린 동독에 관심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1993년부터 나토가 본격적인 동진을 시작을 합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등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편입이 되고, 사실 여기서의 한계선은 우크라이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흑해와 지중해로 나가는 지역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곳이 크림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크림반도를 손에 넣고 우크라이나 동쪽을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군대를 배치한 것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하다. 내년 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일 수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난 후 서방 세계에서 여러 제재가 들어갔었죠. 그리고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러시아가 상당히 힘든 경제적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최근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유가도 오르고 천연가스 값도 올랐죠. 한마디로 에너지 자원에서 러시아가 갑이 된 상황입니다. 당장 서구와 나토 그리고 미국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별로 해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번에도 뭐 굳이 도와주러 올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인가? 사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큰 나라예요. 독일보다도 크고 프랑스보다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러시아가 가진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이 동부 지역만큼은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하지 않겠냐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서방 세력이 자꾸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한다면 새로운 군사분계선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에 긴장이 다시 돌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사실 솔제니친은 슬라브 민족주의자였죠. 2022년 어쩌면은 유럽에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